저는 북한의 작은 마을 밖 세상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높은 산과 중국 국경 사이에 자리 잡은 이곳은 제가 본 전부였거든요. 제 이름은 지수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서의 삶은 쉽지 않아요. 이웃들의 지친 눈빛, 저녁 식사 때 빈 그릇, 그리고 우리 위에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속에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배고파요. 단지 음식 때문만은 아니고 뭔가 다른 것에도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저는 같은 일과로 하루를 시작해요. 작은 TV를 켜면 정부 채널에서는 북한이 천국이라고 그려내요. 웃는 얼굴들, 풍성한 수확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들만 보여주죠. 그런데 창문 밖을 보면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들은 작고 낡았고 거리도 조용해요.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의 위대함에 대해 배우지만 가끔 선생님 눈에 떠오르는 의심의 흔적을 보게 돼요. 그걸 볼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는 평양에서 정부 일을 하셨어요. 집에 돌아오시면 중요한 회의나 큰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죠. 저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날 밤을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해요. 제가 12살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깨우셨는데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말실수를 하셨대. 엄마가 속삭였어요. 이제 그들이 아버지를 데려가려고 해. 그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지요. 하지만 날이 가고 주가 지나고 또 달이 지나면서 점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정부에 반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 수용소에 보내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직장이 없어지자 우리는 더 힘들어졌어요. 음식은 더 귀해졌고 우리 집에서 웃음은 점점 사라졌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일도 생겼어요. 제 눈이 점점 뜨이기 시작한 거죠. 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면 외부 세상에 대해 속삭이곤 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가까이 오면 급하게 대화를 돌리는 것도 자주 봤어요. 어느 날 저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두 할아버지가 평양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넓은 거리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고급 차들, 유럽산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을 리 없잖아요. 우리는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더 듣다 보니 그들이 말하는 게 진짜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평양에 그런 사치가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걸 가졌는데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게 사는 걸까? 제가 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속삭임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사람들은 우리 지도자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궁전에 살면서 우리는 작은 집에서 고생하는 거죠. 그들이 먹을 음식이 너무 많아서 다 먹지도 못할 때 우리는 자주 배를 곪고 잠들어야 했어요. 특히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길 지도자 가족을 위한 사치품이 중국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는 거예요. 그 배에는 유럽산 비싼 가방, 신발, 전자제품이 가득 실려 있었대요.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해 보려고 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쉽지가 않았어요. 알면 알수록 저는 혼란스럽고 화가 났어요. 왜 우리는 북한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걸까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요. 저는 우리 국경 너머의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들은 것들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어요. 이게 위험한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탈북을 시도했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숨겨진 세상 속에서 평생을 보내며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절대 알지 못하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북한을 탈출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를 찾을 거예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을 꿈꾸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언젠가 어떻게든 이 숨겨진 세상에서 벗어나겠다고요. 그리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탈출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북한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무서웠지만 여기에 계속 남아있는 게 더 두려웠어요. 매일 사람들이 먹을 걸 찾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노동교화소에서 돌아오셨을 때 그 지친 눈빛이 떠올랐어요. 이렇게는 더는 살 수 없겠다 싶었죠.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북한을 탈출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냥 집 문 열고 나가듯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국경에는 경비병이 지키고 있고 만약 탈출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거나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먼저 돈이 필요했어요. 탈출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국경을 넘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하고 탈출한 후에도 살아남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필요 없는 물건들을 팔고 일거리가 생기면 뭐든지 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았어요. 다음으로는 저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야 했어요.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잘못된 사람에게 물어보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했어요. 저는 사람들의 소문과 속삭임에 더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사람들이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 중 누가 탈출을 도와주는 비밀 조직을 알고 있을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두 여자가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들은 김 선생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사람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준다고 말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 기회일까? 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기고 그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했어요. 몇 주가 지나서야 겨우 김 선생을 아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김 선생과 비밀리에 연락할 방법을 알려줬어요. 첫 메시지를 보낼 때 너무나 두려웠어요. 만약 이게 함정이라면? 정부가 지켜보고 있으면 어쩌지? 하지만 시도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김 선생이 답장을 줬고 저희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들 거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야 했고 그 다음엔 남한까지 중국을 횡단해야 했어요. 이 여정은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몇 달 동안 준비했어요. 모든 걸 비밀로 해야 했어요. 친구나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난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 그들이 알게 되면 저를 막으려고 하거나 정부가 알게 되면 그들도 처벌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김 선생은 저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로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저희는 실제 이름이나 장소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평범해 보이지만 숨겨진 의미가 담긴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마치 제가 이중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낮에는 그저 평범한 마을 사람인 척했지만 밤에는 자유를 향한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탈출 경로에 대해 배웠어요. 지도를 외우고 강을 건너기 가장 안전한 시간을 익혔어요. 김 선생은 위험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총을 든 국경 경비병들, 강의 급류, 중국에서 붙잡힐 위험까지요. 새롭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그럴수록 더 단단히 결심하게 됐어요. 탈출 날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몸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강을 건너야 하고 오랫동안 걸어야 하니 강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몰래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길렀어요. 또 여행 중에 먹을 게 부족할 수도 있으니 조금씩 적게 먹으면서 배고픔에 익숙해지려고 했어요. 김 선생이 여정 중에 먹을 것이 모자랄 때도 있을 거라고 경고했거든요. 제일 힘들었던 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집, 마을, 가족을 볼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요리하는 냄새, 동생의 웃음소리, 마을을 걸을 때 얼굴에 닿는 햇살의 느낌, 그 모든 걸 기억하려 했었어요. 이 기억들이 제 여정 동안 저를 버티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떠나기로 한 전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수많은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강을 못 건너면 어쩌지? 중국에서 길을 잃으면? 다시는 가족을 못 보게 되면?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삶,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삶,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멀리서나마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요. 그 생각에 용기가 생겼어요. 침대에 누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용감해지자고.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도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날 맞이할 도전에 준비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는데 이 강만 건너면 자유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이 제 여정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강을 건너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다고 들었어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밤은 춥고 어두웠어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국경 경비병들도 저를 볼 수 없으니까요. 나무 뒤에 몸을 웅크리고 주변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갑자기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경비병의 손전등이었어요. 저는 조각상처럼 가만히 서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빛이 천천히 강둑을 따라 움직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만 결국 빛은 사라졌어요. 좀 더 기다렸다가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강 쪽으로 슬그머니 움직였어요. 물은 어둠 속에서 까맣게 보였어요. 발끝을 물에 담그고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너무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건너야만 했어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물이 마치 칼날처럼 다리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물이 훨씬 깊었고 물살도 세더라고요. 균형을 잡느라 애를 써야 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발이 미끄러운 돌에 미끄러지면서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차가운 물에 몸이 잠기자마자 숨을 몰아쉬면서 물을 들이마셨어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고 물살이 저를 아래로 끌어내렸어요.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으며 머리를 물 위로 내보려고 했어요. 살려줘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경비병들이 들을 테니까요. 제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어요. 있는 힘껏 물살에 맞서 싸웠어요. 폐가 타들어가듯 공기를 갈망했어요. 물에 젖은 옷은 무겁게 제 몸을 끌어내리려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떠올랐고 제가 꿈꾸던 삶이 생각났어요. 여기서 죽을 순 없었어요. 자유를 코앞에 두고선 더더욱요. 마지막 힘을 다 쏟아부으려 할 때 뭔가 보였어요. 강둑에 나뭇가지 하나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희망이 솟구쳤고 마지막 힘을 짜내 손을 뻗었어요. 놓쳤어요. 물살이 저를 나뭇가지에서 멀어지게 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조금 더 아래쪽에 또 다른 가지가 보였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발로 힘껏 차면서 그쪽으로 몸을 밀었어요. 손이 거친 나무 껍질을 잡았어요. 잡았어요. 남은 힘을 다해 강둑으로 몸을 끌어당겼어요. 둑은 진흙투성이에 미끄러웠지만 손가락을 땅에 깊숙이 박아 스스로를 물 밖으로 끌어냈어요. 숨을 헐떡이며 땅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차가움과 피로로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은 그저 멍하니 누워 있었어요. 내가 방금 무슨 일을 해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해냈어요. 강을 건넜어요. 이제 중국 땅이었어요. 하지만 오래 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위험 속에 있었어요. 중국에서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보내질 테니까요. 그때 저에게 일어날 일을 상상하니 몸서리가 쳐졌어요. 천천히 고통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옷은 물에 젖어 무거웠고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가야 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방향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이쪽 강둑에서 보니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밀수꾼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불빛을 향해 가. 그가 그랬었죠. 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어. 마을 끝에 있는 오래된 공장 건물을 찾아. 거기서 누군가 널 기다릴 거야. 어둠 속을 뚫고 멀리서 희미하게 빛이 보였어요. 분명 그곳이 마을일 거예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걸음을 내디뎠어요.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거웠어요. 하지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북한에서 더 멀어지고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걷는 동안 머릿속이 온갖 생각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누군가 저를 보면 어쩌지? 공장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쩌지? 이 모든 게 함정이면 어쩌지?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억눌렀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림자 속을 따라 움직이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어요. 물에 젖고 진흙투성이가 된 제 모습은 너무도 눈에 띌 테니까요. 그러다 보았어요. 마을 끝에 오래되고 버려진 것 같은 건물이 있었어요. 이곳이 공장일 거예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건물 그림자 속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사람이 내 연락책일까? 아니면 저를 넘겨버릴 사람이었을까? 지수?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의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연락책이었어요. 네, 저도 속삭이며 대답했어요. 그 인물은 앞으로 걸어 나왔고 눈이 따뜻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어서 와요. 그녀가 말하며 저를 건물 안으로 재촉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드디어 믿을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 탈출했어요. 여정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아직 남한으로 가야 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끝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여자는 자신이 북한 탈북자들을 돕는 지하 조직의 일원이라고 설명했어요. 북한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모든 두려움, 지침 그리고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울기 시작했고 여자는 저를 안아주며 다정하게 위로의 말을 속삭였어요. 진정이 되자 여자는 저에게 마른 옷과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가져다 줬어요. 제가 먹는 동안 그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설명해 줬어요. 저는 여기서 며칠 동안 쉬면서 다음 여정을 준비할 거라고 했어요. 앞으로 갈 길은 여전히 길고 위험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도와줄 거예요. 그날 밤, 작지만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북한에 있는 제 가족이 안전하길 바랐고 남한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미래를 생각했어요. 여정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더 많은 어려움과 무서운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안전한 방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바로 희망이었어요. 잠에 들면서 저 자신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언젠가 제가 안전하고 자유로워지면 저 같은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요. 안전 가옥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중국 거리의 느낌은 발밑에서부터 낯설었어요. 제 마을의 먼지투성이 길과는 너무도 달랐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위협처럼 느껴졌어요. 저 사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건가? 내가 여기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는 걸까? 제 안내자였던 메이라는 이름의 친절한 여성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지수. 그녀가 속삭였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에 올라탔어요. 낯선 음식 냄새와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가득한 대화 소리가 버스 안에 퍼졌어요.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혹시 누가 저를 북한 사람이라고 알아보면 어쩌지? 여정을 이어가며 저 같은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민서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여동생과 함께 탈출했어요. 또 김씨 아주머니도 있었는데 남편을 두고 오셨다고 했어요. 처음엔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의 공통된 경험이 우리 사이에 묘한 유대감을 만들어줬어요. 어느 날 밤 좁은 방에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민서가 제게 물었어요. 지수 누나, 왜 떠났어요? 저는 북한에서 듣기만 했던 사치품들, 지도자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대조적이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더 이상 그 거짓말을 참을 수 없었어. 제가 말했어요. 진짜 삶을 살고 싶었어. 김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맺힌 눈으로 말했어요. 우리 모두 그랬지. 우리의 여정은 길고 고단했어요.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며 늘 숨어 다녔고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했어요. 어떤 날은 버스를 타고 어떤 날은 차를 타거나 심지어 걸어서 이동하기도 했어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이었죠. 특히 무서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거의 잡힐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작은 마을에서 다음 이동 수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이가 눈을 크게 뜨며 경찰이야 하고 낮게 속삭였어요. 제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것 같았어요. 우리는 재빨리 흩어져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려 했었어요. 저는 작은 가게로 들어가서 장신구를 보는 척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그때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고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제 심장은 이제 터질 것만 같았어요.
경찰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 쪽을 힐끗 보고 지나쳤어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아마 몇 분도 안 됐겠지만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경찰이 나가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쉬며 거의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위기 상황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괜찮을까? 나를 그리워할까? 내가 떠난 탓에 곤란해진 건 아닐까? 그 죄책감이 가끔은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하지만 좋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은 진짜 초콜릿을 처음 먹어본 날이에요. 메이가 작은 바 하나씩 사서 우리에게 선물했는데 그 달콤함이 입안에서 터질 때 저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모두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었어요. 여정을 계속하면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보았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빌딩들, 도로를 가득 메운 수많은 차들, 음식과 옷으로 넘쳐나는 상점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메이가 우리에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손끝 하나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남한에 가면, 메이가 말했어요. 원하는 건 뭐든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유라는 개념은 흥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이 많은 선택을 내가 다 해야 한다니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결정이 우리 대신 내려졌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했죠.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도 점점 커졌어요. 우리 모두 지쳐 있었지만 희망이 우리를 버티게 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메이가 우리에게 지칠 때마다 말했어요. 마침내 몇 주에 걸친 여행 끝에 우리는 남한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대사관 문 앞에 서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어요. 대사관에 들어서며 저는 뒤를 돌아 그동안 지나온 도시를 바라봤어요.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위험한 강을 건넜던 일, 중국 마을에서의 추격전, 그리고 그 긴 여행길까지. 정말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어요. 대사관 안에서 우리는 친절한 얼굴들로 맞이받았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망명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제 손은 떨렸지만 이번엔 흥분 때문이었어요. 민서, 김씨 아주머니, 그리고 다른 이들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드디어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그날 밤 깨끗하고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저는 울었어요. 제가 떠나온 집, 그리운 가족들, 그리고 제가 찾은 자유를 생각하며요. 제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지만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잠들기 전에 스스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안전해지면 저 같은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꼭 찾겠다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 공항에 첫 발을 딛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공기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신선한 느낌이랄까요. 공항을 걸어 다니면서 눈은 사방을 헤매고 있었어요. 새로운 풍경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요. 환한 불빛,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제가 떠나온 북한의 조용한 마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친절해 보이는 한 여성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녀의 배지에는 정착 지원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왔다고 설명해줬어요. 그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제 자신의 공간이 생긴 거였어요. 비록 작았지만 제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침대도 있고 작은 부엌도 있고 심지어 TV까지 있었어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면서 온갖 다른 프로그램과 세계 각국의 뉴스를 보느라 몇 시간을 보냈어요. 더 이상 정부가 통제하는 방송만 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돈을 쓰는 방법도 처음엔 꽤 어렵더라고요. 북한에선 돈을 쓸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여기서는 지폐와 동전 종류를 배우고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법, 심지어 신용카드 사용하는 법까지 익혀야 했어요. 뭘 사고 어디에서 살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참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음식도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처음으로 슈퍼마켓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보고 완전히 압도됐어요. 평생 본 적도 없는 과일들이 있었는데 키위나 망고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고기. 북한에선 고기가 귀한 음식이었는데
여기선 마음만 먹으면 매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언어가 특히 어려웠어요. 같은 한국어를 쓰긴 하지만 나만의 말투는 북쪽과 꽤 달랐거든요. 새로운 물건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언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나만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기술도 큰 도전이었어요. 모두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쓰고 있었는데 저는 컴퓨터를 만져본 적조차 없었어요. 많이 뒤처진 느낌이었지만 배우고 싶은 열정이 컸어요. 처음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손끝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가 있는 거예요. 몇 시간씩 앉아서 세상에 대해 읽고 그동안 저한테 감춰졌던 사실들을 배웠어요. 처음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남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들은 너무나 많은 자유와 선택 속에서 자랐으니까요. 가끔은 그들이 대화하는 대중문화나 정치 이야기에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언어 수업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과 친해졌고,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해하며 끈끈한 우정을 쌓아갔어요. 남한에 온 지 약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제가 웃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북한에서 억지로 짓던 그런 웃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행복했어요. 자유로웠어요. 평생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제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행복 속에서 깊은 슬픔도 함께 찾아왔어요. 북한에 있는 제 가족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들은 안전할까? 먹을 것은 충분히 있을까?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들을 남겨두고 온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언젠가 어떻게든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새로운 세상에서 저만의 자리를 찾아갔어요.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대단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돈을 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웃고 농담도 하면서 편하게 어울리게 됐어요. 그리고 탈북자들을 돕는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나누고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남한말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탈북한 지 1년이 되는 날, 저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위험한 강을 건너던 것 많던 소녀에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 자리를 찾아가는 여성이 되었어요. 이제 단순히 살아남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쓸 거예요. 언젠가는 북한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큰 꿈이지만 처음으로 저한테도 큰 꿈을 꿀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별들을 올려다보면서 북한에 남겨둔 모든 사람들과 저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이 자유를 최대한 누리겠다고. 온전히 살고 깊이 사랑하며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